집 앞에 시위도 당했고, 그다음에 전화번호가 틀려가지고 문자 폭탄도 받고, 그다음에 전화 폭탄도 받고, 그다음에 수시로 국회의원들이 물러가라고 찾아와서 항의하고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그거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두려운 건 뭐냐면 선거를 못하고 나갔을 때 제가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 못하고 나갔을 때 거리를 어떻게 다니겠나, 그걸 걱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선거를 좀 했으면 좋겠지만 선거가 결론이 뭐 이렇게 좀 분열로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최대한 모든 관점을 검토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관여한다. 그렇게 해서 그 평이라는 게 인용론도 준비하고 기각론도 준비해요. 그럼 토론 결과를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인용론도 수정하고 기각론도 수정해요. 제 기억에는 인용론을 한 10회 이상 수정한 것 같아요. 이게 다 해보는 거예요. 기각론의 문제점도 다 보고 인용론의 문제점도 다 보고 모든 그 관점에서 검토가 다 끝났을 때 우리가 표기를 하는 게 좋겠다. 그게 4월 1일이에요. 4월 1일 날 표기를 했는데 그때 만장일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켜보는 사람은 그게 올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을 일수록 모든 쟁점을 다 검토하고 모든 사람이 다 숙고하고 그렇게 내려야만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늦었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좀 후유증이 좀 적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선 전국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건강한 민주주의적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재방관님. 저는 관용과 절제라고 봅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절제라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을 이렇게 아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탄핵은 국회의 권한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은 당연히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죠. 그렇게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탄핵이 관용과 절제를 지켰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각하면 족하다. 이게 남용으로서 각하될 정도는 없었다.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비상계엄은 어떻느냐. 비상계엄은 이런 거예요. 자, 탄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산을 깎았어요. 그 다음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설명하고 국회에 찾아가고 그 다음에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푸는 정치 문제이지, 이걸 비상계엄을 해가 어떻게 풀겠다는 겁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군인을 동원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정당화되냐? 언제 정당화되겠어요? 국가 비상사태의 대표적인 예가 뭐겠어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북한이 쳐들어온 문제를 총으로 막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비상계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상계엄 시기에는 기본권이 제한되는 거예요. 언제 절차 다 거치면서 적하고 싸웁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은 상당 정도의 기본권이 제한돼요. 그리고 정치의 상당 부분 군인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입구가 좁은 거예요. 12월 3일 날 병력을 동원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병력을 동원해서 탄핵을 막을 수 있어요? 병력을 동원해서 예산을 풀 수가 있어요? 병력을 동원해서 특검 법안을 막을 수 있냐고요. 그러므로 이거는 국회에 대한 존중도 없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절제도 없다. 관용과 자제를 벗어났다. 그러므로 위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건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가
끝날 거고 그럼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텐데 새로운 정부도 똑같아요. 관용과 자제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정부도 저는 힘들 거라고 봐요. 왜냐? 이미 국민들이 양분돼 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양분돼 있어요. 지도자는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되지 진영의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방법은 제가 볼 때 이거예요.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방송사법을 주장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여당이 된다면 방송사법을 통과시키면 돼요. 그렇고 실행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나한테 적용되는 원칙이 너에게도 적용돼야 되고 너에게 인정이 돼야 되는 절제가 나에게도 인정이 되어야 통합이 되는 거지. 나에 대한 적용 원칙과 너에 대한 적용 원칙이 다르면 통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길은 쉽다. 1번 통합을 해야 되고 아까 말한 그런 걸로 두 번째 관용과 자제만 하면 민주주의는 반드시 성숙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에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질문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골라서 제가 드리는데 이번엔 좀 편한 질문으로 이제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좀 어떻게 보면 구야말 투하우스의 만루 상황에 대타로 나온 것 같은 그게 이제 헌법재판관 그 판결 시점이었을 텐데 질문 내용이 뭐냐면 그런 어려운 시기에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네, 마인드 컨트롤 방법은 달력에 날짜를 표시하는 겁니다. 네, 그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죠? 그러니까 저녁 날이 0이고 D-1, D-2, D-3, D-4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야 35일이면 끝난다. 생각보다 효과가 커요. 모든 일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좋은 일도 해결되고 나쁜 일도 해결된다. 이게 솔로몬 왕이 왕자에게 그 반지에 새겨줬다는 문구안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 앞에 장사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재판관이라는 분께 질문을 드리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하고분께서 제출을 해주셨더라고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삶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사례를 들자면 혹시 있으시면 네. 사례를 들어주세요. 뭐 밸런스 게임으로 뭘 해줘요. 사례가 아니시더라도 혹시 저는 못생긴 한 뭐라고 조금 생긴 게 조금 떨어지는 유재석이 잘생긴 허경환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유재석이 되게 웃기잖아요. 허경환이 잘생긴 건 맞는데 좀 덜 웃기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예. 다른 질문으로 사실 여기 이제 많은 저희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생만이 아니라 다른 학과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이 뭐냐면 헌법이 청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입니다. 이제 오랫동안 저는 그 헌법이 청년에게 주장할 그 언덕, 뭐 우리 비빌 언덕이라고 하잖아요. 믿을 구석을 준다라고 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기후 위기 사건이에요. 기후 위기 사건은 모든 나라에서 기후 위기 그 감축의 속도를 뒤로 미뤄요. 그러니까 이 정부 하에서는 이렇게 가고 다음 정부에서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청년 세대가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을 기성세대가 다 써버리고 청년 세대에게는 쓸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생각에는 목표치를 법에 정해라 이거예요. 지금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 그러니까 배출과 흡수가 0이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2030년은 정해져 있지만 30년에서 50년 사이는 아무도 정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2031년의 정부는 어떻게 하냐? 다 2036년을 밀어버려요.
그리고 36년 정부는 41년 정부를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위헌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 경영학계의 격언에 측정되지 않으면 관리될 수 없다는 말이 이때 법에다가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관리될 수 없다. 그래서 31년부터 50년까지 그 목표치를 법률에 정해라. 이게 그 기후위기 사건의 헌재 결정 요지이고, 그러니까 그런 권리들이 많다. 예를 들면 뭐 그 청년들이 자주 문제 삼는 게 뭐냐면 피선거권을 왜 25세로 하냐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국회의원이 되려면 25세가 넘었어요. 근데 왜 18세부터 선거권이 다 있는데 왜 못하게 하냐. 그래서 헌재가 그걸 상당 정도로 이렇게 심의를 했어요. 했는데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법이 18세로 바뀌었을까요? 네. 그것도 헌법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청년들이 왜 우리에게 국회의원 될 자격을 주지 않느냐고 어떻게 주장하겠어요? 그래서 헌법은 청년 세대에게 믿을 구석이다. 그래서 헌법 공부가 좀 필요하다. 매스미디어도 헌법을 알아야 되고 헌법도 매스미디어를 알아야 되고 이렇게 두루두루 알고 자기 분야는 조금 더 깊이 아는 이게 T자형 인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이제는 즉석 질의로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또 학과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미디어와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법과 미디어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영향력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법과 함께하신 입장에서 법이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 미디어는 어떤 조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미디어에 요구되는 게뭐 정치적 중립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게 동의를 못하겠어요. 세상에 정치적 중립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의제에 대한 근거가 충분한가, 그다음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대선에서 누굴 지지한다를 그냥 밝히잖아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 밝히되 내가 지지하는 이유는 이거다. 그 다음에 문제를 지적하면 그 문제는 맞다. 이렇게 저널리즘의 윤리를 갖춰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중립이다. 끝으로 다 중립이죠. 근데 속으로 중립이에요? 단 하나의 신문도 난 중립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조금 저널리즘에 대한 우리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다만 정치적인 그 견해를 드러낼 때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 근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게 너무 많더라. 제가 당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유엔묘지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글을 썼어요. 이 사람들이 전쟁 때 온 이유가 뭘까? 그리고 제가 그날 뭡니까? 아동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왔어요. 그 사람의 목적이 뭘까? 이 둘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그게 평화다. 이런 요지의 글을 썼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국회의원이에요. 제가 주장한 것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유엔군이 북침을 했다는 북한 주장에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면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기자예요. 기자라면 당연히 그 글을 봐야 되잖아요. 그 글을 보고서 이렇게 해석한 게 맞나 안 맞나를 따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글을 전혀 보지 않고 그 국회의원 주장만 밝힌 거예요. 사퇴하라까지. 그래서 제가 탄핵 사건에서 제가 제 개인적인 방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것만 했어요. 제 방어가 뭐였을까요? 그 기사에 대한 저희 방어. 원문을 읽어봐라. 이걸 말하고 싶어요. 기자들이 바쁜 거 알아요. 그래서 어떤 주장이 있다면은 그 주장의 근거가 뭔지는 살피는 거. 이게 저널리즘 아니에요. 좀 잘 모르겠지만. 그래 놓고서 이 주장을 싣고 반론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한테 반론도 요청한 적도 없어요. 그 기자는.
원문도 읽어보지도 않고 반론도 주지 않아요. 그런 저널리즘이 어디 있어요? 이 기사도 정치적 중립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의원이 주장을 했고 주장했다고 썼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나는 그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 저널리즘을 위반했잖아요. 저널리즘의 윤리를 위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집에 가서는 다 뭐 국힘 아니면 민주당이면서 밖에 나와가지고 뭡니까 저기 뭐죠 그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도 지지하고 뭐 개혁신당도 지지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현실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속 시원한 답변해 주신 재판관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온라인으로 추합된 질문을 여기까지 드려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현장 질의를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대구대학교 학생분이셔도 좋고 교직원분들, 교수님들 어떤 분이시던 지금부터 이제 손을 거수를 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들여주셨습니다. 잠깐만요. 네. 조금 전에 말이 좀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개혁신당도 그 우리가 눈여겨볼 정당이고 아니 얼마든지 가치가 있는 정당이고 민주노동당도 가치가 있고 미래가 있고 지지할 정당이다. 그런데 여론조사로 보니까 이 두 정당이 조금 숫자로 많다.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말한 거지 제가 개혁신당이나 민주노동당을 가소평가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거 분명히 밝힙니다. 네, 우리는 이미 재판관님께서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 다 이해하셨잖아요, 그죠? 네, 바로 질문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여기 저 앞쪽에 이제 남색 반팔 셔츠 입으신 선생님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저 정치적 중립을 지킬 필요 없이 각자 자기 소신껏 지지하면 된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그러니까 저널리즘에 대해서 말한 거고요. 저는 밝힐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선거운동이 될 수 있으니까. 다른 예, 앞서 사전에 공지 드린 대로 너무 시기적으로 민감한 거는 지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학부에 재학 중인 맹가연이라고 합니다. 국회가 발의한 법안이 위헌성의 여지가 있음에도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면 헌법적 원칙과 민주주의 흐름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잡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동성동본 불ón 있잖아요. 김해 김씨가 300만이 넘어요. 근데 김해 김씨가 옛날에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그 법을 안 고쳐요.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법이잖아요. 그걸 안 고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국회에서는 그게 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헌재로 왔잖아요. 헌재재판관은 어떤 사람들이냐? 헌재재판관은 정부의 그 어떤 구성 체계에서 아웃사이더예요.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슨 영향력이 개인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자기 자리 보전에 국회의원만큼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은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 말을 하면 표가 되나 안 되나. 근데 판사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몇 개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헌법이라는 큰 틀에, 헌법이라는 잣대에 충실할 거다. 그리고 그 재판관들은 대부분 다수가 조직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선출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다수의 뜻에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한테 재판관한테 그런 역할을 맡기는 거다. 대신에 그럼 재판관은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개인의 가치관을 그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면 양심적 병력 거부도 제가 알기로 여러 차례 이렇게 헌법 소원이 된 걸로 알아요. 그런데 십몇 년의 숙고를 거쳐서 드디어 그게 위헌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관이라고 해서 자기의 어떤 그 가치관으로 해가지고 헌법을 해석해서 결론을 내린 건 아니다. 두 번째로 그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 위헌 결정은 뭐 과반수이거나 아니면 3분의 2 이상이에요. 3분의 2 이상. 근데 우리나라는 6명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6명만 뽑는 거예요. 6명만 뽑으면 헌재는 아무것도 못해요. 실제로 그럴 뻔 했잖아요. 왜냐? 6명이면 만장일치가 안 되면은 위헌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양한 구성으로 왔는데 만장일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가중치를 둔 거다. 헌재 재판관들이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 남용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저는 6명이라고 봐요. 미국만 해도 과반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9명 중에 5명이면 위헌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6명이에요. 그 답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 대학 학부사,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윤지민이라고 합니다. 앞서 재판관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언론의 중립은 지킬 수 없다고 저 또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적 기본권 중에 하나인데 언론중재법, 언론법 등 여러 언론에 대한 법률이 있지만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그 사이의 명확성은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언론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언론은 그 100% 진실을 보도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언론의 역할이 아니죠. 모든 게 명백해졌을 때 언론이 뭐 보도를 한다면 그게 무슨 뉴스 가치가 있겠어요? 단서가 있을 때 그게 취재를 통해서 근거가 있다 라고 할 때 그 상응하는 만큼의 보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언론의 취재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명예훼손이라고 봐요. 그래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제가 위헌 의견을 냈어요. 뭐냐 하면 진실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다음에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뭐 어떤 사람은 허위 사실이라도 뭐 이렇게 하는데 허위 사실은 면책 원리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악의가 아니고 그다음에 충분한 취재를 했을 경우는 허위 사실이라도 면책된다는 그 대법원 판례로 구제가 돼야 되고, 제가 말하는 거는 진실한 사실이면은 명예훼손은 성립돼서는 안 된다. 특히 언론에게. 그게 언론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론인이 명예훼손죄로 기소되는 게 의외로 많아요. 그럼 이거 무슨 차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진실한 사실이 증명된다는 거, 허위 사실이 증명된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도 아니고 허위도 아닌 게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영역까지도 다 기소할 수 있는 게 현재 명예훼손법이다. 그래서 명예훼손법이 조금 더 저는 개선돼야 된다. 그게 제일 기자들 기사 쓰는데 제일 걸림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헌법소장님의 설명이 권리에 기반하여 진행되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권리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단순히 권리는 기본권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그
권리라는 게 살아있는 나무와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나무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커가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는 권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나무가 크면서 권리로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혐연권 있잖아요. 혐연권. 담배를 피지 않을 권리. 이건 70년대에 존재하지 않은 권리예요. 그때는 사무실에서 둘이 썼는데 예서로 담배를 피웠고 그거에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담배 피울 권리만 있었지 담배로부터 벗어날 권리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게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지금은 흡연할 권리가 질식당한다 이런 말 들었어요. 담배 피울 데가 없대요.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기본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결국 그 시대에서 오는 거 아닌가. 그 시대의 사람이 이걸 권리라고 생각하면 권리가 되는 거고 이거는 참아야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참아야 되는 거다. 그걸 재판관이 확인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 기존의 권리 체계와 모순되지 않도록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우선 좋은 강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공직법무 전공을 하고 있는 박소윤이라고 합니다. 이제 법 공부를 하면서 무조건 꼭 거쳐가야 하는 질문이 있다면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인데 혹시 재판관님께서는 정의와 가장 가까운 단어를 하나 꼽으신다면 혹시 어떤 걸 꼽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가까운 건 공정인 것 같아요. 네. 자유와 평등을 조율하는 그 무엇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무엇을 제일 와닿는 단어라고 한다면 공정 아닐까 생각해요. 공정이라는 게 알다시피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우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그 존중과 배려는 하면서도 차이 나는 거, 합리적 근거 있는 차이 남에 대해서는 좀 다른 보상을 허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공정에 대한 정의에 대한 가장 우리가 참조할 만한 이론은 존 롤스가 아닌가. 존 롤스가 말하는 그 정의론이 제가 생각하는 정의에 가장 가깝다. 그런 생각이 돼요. 기본적인 건 다 누리되 차별 나하는 것이 그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것은 차별 허용하는 것. 그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공정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학생인데 지점은 당은 없습니다만 일단 어느 당이 이제 탈당 인사나 야권 인사에 대해 내란 세력 반역 등의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런 정치적 레토릭이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언어의 품격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공동체라는 뭘 공통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공통이 있으니까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의 가장 근본은 상호 존중입니다.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은 나를 존중하는 이 존중이 없으면 우리가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은 그 대선 과정이든 뭐든 언어의 품격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건
상호 존중의 모습으로 드러날 거다.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정수민입니다. 먼저 특강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재판관님 말씀 하나하나에 깊은 논리와 표현력이 정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 20대에게 추천하고 싶은 혹시 책이나 영화가 있으시면 저에게 추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책은 제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제가 책을 많이 읽은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를 진주에서 다니고 대학을 서울을 갔잖아요. 갔는데 정말 제가 그렇게 세계 명작을 안 읽어봤다는 걸 놀랐어요. 근데 서울 친구들은 그렇게 또 많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사투리가 심했는데 사투리는 말을 안 하면 숨길 수가 있어요. 근데 무식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읽은 거예요. 일단 두 번째로는 판사를 하면은 경험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이 경험을 넓힐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책이에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판사를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어요. 아침에는 집행유예 해줄까 하다가 또 밥 먹으면 이 사람은 실형을 보내야 돼 하고 그 다음날 되면 아니야 집행유예지 갔다 갔다 해요. 하루 종일. 그걸 좀 무소신을 극복하는데 뭘까? 제가 그 가장 깊게 읽은 책은 죄와 벌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벌은 보시면 그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를 8년형을 선고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선고를 안 해요. 나는 초인이라 생각하잖아요. 나는 그 기존의 법이 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라스콜니코프가 그 땅에다 대고 절을 한다고 하나요? 그걸 한 순간이 나와요. 시베리아에서 누구 발에다가 절을 하나요? 소냐 발에. 소냐가 자기를 헌신적으로 사랑한 그 여자잖아요. 그 발에 그걸 해요. 절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작가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사랑이 사람을 교화시킨다를 말하고 싶었다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의 판결이 당신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내 나름의 사랑이다. 이걸 좀 보여주려고 했었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그 자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여관에다 불을 질렀는데 미수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관 주인도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풀어주기 좀 뭐하잖아요. 그때 제가 인터넷에서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다란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법정에서 자살을 10번 외쳐봐라. 그런데 나는 살자로 들린다. 그러니까 당신이 실패를 해서 자살한 거지만 자살을 실패해가지고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고 좀 다시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권한 책이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49가지인가 하는 그 책이에요. 그래서 책이 너무 많아서 제가 추천할 수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떨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그렇겠지만 안녕하세요. 문화정보학과 24학번 최소아입니다. 제가 이렇게 격렬하게
이제 손을 들었던 이유가 그 직전에 책 이야기를 하셔서 가지고 그런데요. 제가 12.3부터 4월 4일까지 그동안 광장에 나갔던 2030 응원봉 동지입니다. 문헌정보학과로서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님 블로그를 관심 있게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해부대학교 학우 5명과 함께 출판한 그림책이 있습니다. 누구나 헌법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주의와 연대에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믿음,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고자 만든 그림책입니다. 혹시 읽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책 제목은 당장은 왕이 아니야 라는 제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머리가 새하얘져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저는 경찰행정학과 졸업생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모교에 와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학우분들하고 같이 소장님하고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스러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이나 이런 결정이 단신제이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 번 이제 이렇게 재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뭐 이런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소장님 의견과 두 번째는 그 사실 지금 조금 뭐 예민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비상계엄에 대한 그 이렇게 판시해 주신 그 내용이 지금 이제 그 전 대통령 그 형사 공판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1심에 우리 헌법재판소였던 그런 판시한 그 내용들이 법관은 어떤 뭐 자유와 그런 양심의식을 가지고 판결을 해야지만 이게 그 기속력을 가지게 될 수가 있는지, 또 이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뭐 판단하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것이 만약 뭐 이렇게 법관의 어떤 그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는데 저는 법관으로서 그거와 또 다른 판결을 하겠습니다라는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생기게 된다면 우리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판시했던 내용이 좀 혹시나 형해화되진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그 단심제로 할 수밖에 없죠. 다 단심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두 번 이렇게 달라질 수는 없잖아요. 헌법 하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탄핵 결정은 그 형사재판에 직접적으로 기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란죄가 되는지 직권 남용이 되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1심 법원이 알아서 증거 조사를 거쳐서 유무죄를 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탄핵에 필요한 결정을 하면서도 사실 인정을 매우 좀 엄격하게 법정 그 정원 중심으로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한 가지만 잠깐. 그러면 이게 저거 그 증거조사를 이제 하고 이제 소송 절차 진행함에 있어서 그게 형사소송법을 이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이나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으면 그걸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법률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밖에서 탄핵 절차를 형사소송법 절차를 반드시 준용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법률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준용하는 거고요. 탄핵 절차는 기본적으로 징계 절차입니다.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행정소송법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너희들이 안 따르냐 하는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헌법이 법률을 지도하는 거지 법률이 헌법을 지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준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준용은 뭐냐면 헌법재판의 성질에 맞는 거는 적용하고 어긋난 거 적용 안 하는 거다. 그런데 전문법칙이라는 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수사기록에 나와 있는 증인들이 제가 볼 때 1년 내도록 불러야 될 사람들인데 그걸 다 불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통치자는 누가 됩니까? 그 1년 내도록 그 통치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를 가라는 뜻입니까? 그걸 원합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탄핵만 해놓으면 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뭐 계속 가겠네요. 그렇게 운영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탄핵 절차를 1년, 2년 갑니까? 아시다시피 미국은 상원에서 다 하고요. 독일은 헌재가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 인정을 형사법원과 똑같이 저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어른 김장하라는 영화를 저도 그렇고 구성원들하고 같이 굉장히 그 감명 깊게 봤는데요. 재판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남은 여생을 어떤 어른이 되어 가겠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향후에 나의 삶의 방향성을 어떤 어른이 되겠다는 곳에 두고 살아가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남은 인생은 김장하 선생 그 정신을 실천하는 데 쓸 생각이고요. 그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 아들한테도 충고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을 좀 못하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평소 제 생각은 자신한테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문제는 자신이 제일 잘 알거든요. 자신이 결정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자기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어떤 권위 있는 사람한테 그 상담을 해서 조언을 얻어서 산다? 그거 다 뻥입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경력, 취향, 그 다음에 그 감성과 나의 경력, 취향, 감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타인에게 그 뭐라죠? 조언?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내 문제는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이제껏 배운 것과 내 취미와 내 취향을 생각해서 결정하시되 책임을 지십시오. 제 아들한테 꼭 하는 이야기입니다. 책임을 지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질문 다 받은 것 같고, 이제 혹시 마무리하시기 전에 추가로 학생들한테 좀 남겨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마무리로 이렇게 학생들에게.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 그게 많았어요. 시위가 많았어요. 시위가. 그래서 매일 시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동아리에 들어가니 그 선배라는 사람이 내일 가두 시위가 있으니까 좀 참석을 하라 이렇게 강요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가두 시위가 다 불법이고 그 당시에는 그 뭐 불법 되면은 사법시험도 못 칠 텐데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난 못 나가겠다 했어요. 그리고 그 동아리를 탈퇴했어요. 탈퇴하면서 그 선배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회의 개선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수원 들어가고 4.19 국립묘지에서 그 선배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너는 그때 한 말을 지키는 모양이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왜 너는 그 길을 쭉 걸었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뭐 김장하 선생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도덕적인 부채감 때문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전두환 그 정부가 권위주의 정부였고 타도돼야 될 정부인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 타도에 제가 희생하기 싫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의 노력으로 그 정부가 어쨌든 하여튼 이렇게 항복을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직선제가 되어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한층 높은 단계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분들한테 빚진 거 아니에요. 그 빚지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경력, 판사라는 그 경력을 이행하면서 조금 갚아보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이렇게 했던 것이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 하지 마세요. 친구가 권하고 이 시대 분위기가 그런데 내가 이런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오로지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계획대로 내가 이때는 사법시험을 하고 그다음 사법시험 되고 나서는 사회에 기여하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시간은 여러분의 편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문현도 재판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